안녕하세요.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까지의 국어 영역 강사 안지입니다. 지금 아마 많은 고3 학생들이 내신 기간일 텐데요. 내신 공부하느라 바쁘시죠? 이 내신이 끝나고 나면,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곧 6월 평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6월 평가원을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국어 영역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좀 간추려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요. 인사는 짧게 하고 곧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6월 평가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 6월 평가원 시험을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할 텐데, 이 6월 평가원은 무엇 때문에 중요하냐? 사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수시 지원의 기준이 되는 첫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학생들이 동일한 시험을 보고요. 또 재수를 하는 학생들도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수준, 자기 실력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해 볼 수 있는 시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6월 평가원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학생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6월 평가원 성적이 결국 수능 성적까지 이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6월 평가원은 그냥 6월 평가원의 성적일 뿐이죠. 그러나 이 6월 평가원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다시 한번 쌓고 또 그걸 결과로 해서 또 9월 평가원과 수능을 준비해야겠죠. 그죠? 그럼 6월 평가원이 이제 헌법하고 작문하고 문법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수업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세요. 우리나라의 이제 고등학교에 문법 교과서의 기틀을 거의 잡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작년도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국어 시험을 어렵게 내야 된다 이거죠. 왜 국어 시험 어렵게 내야 되느냐? 영어의 경우에는 우리가 영어를 이제 지금 쉬운 영어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쉽게 내라 이게 이제 큰 기조거든요. 두 번째 수학은 수포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수포자를 없애기 위해서 수학을 또 쉽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교육청 시험하고 4월 교육청 시험을 봤는데 이 교육청 시험의 결과를 잘 보시면 수학의 점수는 등급컷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영어는 98점이니까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수학과 영어가 굉장히 등급컷이 올라갔습니다. 등급컷이 올랐다는 건 뭐냐면은 쉬워졌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국어는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변별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어와 탐구에서 좀 변별력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국어를 어렵게 내려면 어떻게 어렵게 내느냐? 문법 문제를 어렵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국어를 어렵게 내라. 그러니까 문법에서 어렵게 내라. 이렇게 됐고 문법에서 이제 50%가 안 되는 정답률의 문제가 하나 나왔던 거죠. 그 이제 이 문법 문제를 잘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려고 해도 이거 5번 해도 끝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자주 나오는데 약간 헷갈리는 그거를 이제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꼭 외워야 될 지점만 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걸로 오늘 문법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문법에서 이제 우리가 의문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이제 의문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글을 담는 틀이에요. 틀, 소리를 담는 틀.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많은 이제 학생들과 또 학부모들 보실 텐데 실제 소리는 음성입니다. 우리 목을 통해서 나는 실제 소리는 음성이고 그 음성을 담는 틀이 의문이에요.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떤 틀이 이렇게 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고기라는 말을 이제 한다고 해보죠. 고기라는 말을 하면 제일 첫 번째 고 할 때의 기역과 두 번째 기 할 때의 기역은 소리가 다릅니다. 고기. 제가 이제 고기 할 때랑 여기 이제 뭐 카메라 촬영하시는 분이 고기 할 때랑 다 소리가 다르거든요.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똑같이 인식해요. 왜 그러냐면 그 소리들을 같은 틀에 넣거든요. 그래야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목소리도 다르죠. 기분에 따라 목소리도 다르죠.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다 달라지는데도 우리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유는 그 소리의 어떤 공통된 특질을 우리가 찾아서 그걸 같은 틀 안에 넣는 거죠. 같은 통 안에 넣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기 그러면 기역통에 넣고 오통에 넣고 기역통에 넣고 이통에 넣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미국인한테 고기라고 한 다음에 적어봐라. 그럼 미국인은 KOGI 이렇게 적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들을 때는 분명히 첫 번째 기억은 K로 들려요. 두 번째 기억은 G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KOGI로 들리죠. 그러면 누가 맞은 거냐?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기억과 두 번째 기억은 소리가 다른데 우리는 그 다른 소리를 같은 통 안에 넣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미국인이 있는데 제임스 오늘 너 너무 많이 걸었더니 발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제임스가 뭐라냐? 진우 팔이 아파?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팔이 아픈 게 아니라 발이 아파. 팔이 아파?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팔이 아니라 팔이 아파?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발 할 때 하고 팔 할 때 하고 비읍과 피읍을 다른 표기를 하는데 이 미국인이 들을 때는 둘 다 P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 누가 맞느냐? 그런 건 의미가 없다고요. 누가 맞는 것이 아니라 소리는 다 달라요. 모든 소리는 다 다른데 우리가 그 다른 소리를 전부 구별해서 인식하면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차이들은 같은 통에 넣어야 되는데 이때 어떤 소리들을 같은 통 안에 넣을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죠. 그죠? 그때 어떤 소리를 같은 통에 넣느냐? 뜻의 차이가 생기지 않으면 같은 통 안에 넣는 거예요. 뜻의 차이가 생기면 다른 통에 넣죠. 예를 들면 우리 곰 그랬어요. 곰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곰이 한 마리가 이렇게 떠오르죠. 곰이. 왠지 우울하네, 곰이. 자. 근데 예를 들면 감 그러잖아요. 감 그러면은 감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개가 뜻이 완전 다르죠. 그런데 곰 할 때는 기역, 오, 미음이고 감 할 때는 기역, 아, 미음이니까 사실은 소리의 차이는 이 오와 아의 차이죠. 이건 똑같으니까 소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기한 이유, 이 두 개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니까 이 소리는 반드시 표기가 달라야 그래야 우리가 이 둘의 뜻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뜻을 구별해주는, 뜻을 변별해주는 최소 단위가 바로 뭐냐면 의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의문에는 이제 자음과 모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근데 오늘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자음은 초성에도 쓰이고 종성에도 씁니다. 이 종성을 다른 말로 우리말로 끝소리라고 하거든요. 초성은 첫소리라고 하죠. 그럼 이제 중성이 가운데 소리인데 가운데 소리는 모음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 종성 끝소리에 올 수 있는 자음이 몇 가지냐 이거죠. 예를 들면 자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걸 발음해보죠. 이걸 발음해보면 우리가 꽃이라고 발음을 하죠. 그러니까 이걸 발음해도 꽃, 이걸 발음해도 꽃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도 이걸 발음해봐 그러면 뭐라고 하죠? 꽃 이렇게 되죠. 그러면 꽃 다 똑같죠. 심지어는 만약에 이런 단어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읽을까요 우리가? 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걸 이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이걸 모른 채 공부를 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받침에 발음할 수 있는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인간은. 원래 마지막 끝에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발음을 하기가. 일본에서는 3개밖에 안 나요. 니은자하고 이응자하고 뭐 이렇게 3개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김치 그러면 일본인들은 받침의 미음을 발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 그러면 김치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김치가 아니라 김치 그러면 김치 이런다고요. 그게 말을 잘 못하는 바보여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의 의사소통의 과정에는 그걸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을 안 만든 거예요. 받침에.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발음하기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끝소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특히 마찰하거나 파찰시키는 자음들은 거의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음도를 그리면 자음도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때 선생님은 어떻게 외우냐면 바다사자 있죠. 바다사자. 알죠? 그죠? 바다에 사자가 사는데 이 바다사자가 마늘을 먹는다 이거예요. 바다사자가 헐 마늘을 먹는다. 이게 자음도거든요. 바다사자가 마늘을 먹는다. 이렇게 그려요. 보통. 이게 자음도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 두 개가 바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나는 자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나는 자음들은 받침의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받침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죠. 그래서 이거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그리고 우리가 받침의 소리 낼 수 있는 자음은 7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표기는 다 하죠. 표기는 다 하지만 발음할 수 있는 소리는 7개밖에 없거든요. 이 7개를 어떻게 외우느냐? 그, 놈, 다, 리, 만, 보, 여. 이렇게 하면 돼요. 그놈, 다리만 보여. 그죠? 사실 이제 남자의 가장 중요한 건 다리거든요. 다리가 얼마나 굵으냐. 허벅지의 굵기가 모든 걸 좌우하는데 그놈, 다리만 보여. 이 7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발음되지 않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 7개 중에 하나로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능에서는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보다 뭐가 나오냐면 겹자음의 발음.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겹자음 발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만약에 받침에 자음이 2개가 나왔다고 합시다. 받침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다고 하죠. 자, 이렇게. 그러면 어떤 걸 발음할까? 이거죠. 어떤 걸 발음할까? 인간은 당연히 앞에 걸 먼저 보기 때문에 앞에 걸 발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셔요. 겹자음은 첫 번째 무조건 앞에 것을 발음한다. 겹자음은 무조건 앞에 거. 그러니까 업 이렇게 되는 거죠. 업. 이걸 꼭 억지로 업스 이러지 말고 업 그냥 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해볼까요? 달 이래 되잖아요. 달 이러지 않거든요. 우리는 닭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2번째입니다. 뭐냐면 겹자음은 앞에 걸 발음하는데 리을은 우리말에서 굉장히 탈락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늘질인데 바느질 되죠. 솔나무인데 소나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알다를 진행시키면 안다가 된 리을이 탈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거 알니? 이러지 않고 아니?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을이 자주 탈락하기 때문에 리을이 들어간 자음 3개의 겹자음은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게 발음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외우느냐? 자, 따라해 볼게요. 고, 만, 패라. 이제 그만 때려라 이거죠. 고만 패라. 이거죠. 많이 맞았다 이거요. 고만 패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겹자음은 앞에 거, 고만 패라 뒤에 거. 고만 패랄랄라 뒤에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겹자음은 앞에 거, 고만 패라 뒤에 거. 그러니까 고만 패라잖아. 그 뒤에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자, 이걸 발음하려고 그래요. 발음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겹자음은 앞에 거, 고만 패라 뒤에 건데 고만 패라네. 그건 뒤에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3. 근데 이거 발음시키려면 어른들도 3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3 그냥 3 이렇게 짧고 굵게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2개만 외우면 되느냐? 아니죠. 그 정도면 뭐 안 나옵니다. 수능에. 그죠? 3번째가 있어요. 3번째를 외워야 되는데 이 3번째는 뭐냐? 이 2가지 말고 또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밥다예요. 밥다. 자, 밥다. 그 다음 넓적하다. 그 다음 넙죽하다. 넙둥글다예요. 자, 이 단어들은 사실은 잘 보세요. 고만패라가 아니니까 고만패라 아니니까 앞에 걸 해야 되잖아요. 밝다 이래야 되는데 얘만 밥다가 돼요. 뒤에 게 발음되는 거야. 밥다. 그 다음 넓적하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이렇게 외우면 돼. 밥다, 넓적하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근데 밥다는 뭐가 오든 비읍이 되는데 넓다는 예를 볼게요. 얘는 넓다예요. 넓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만패라 아니니까. 근데 넓적하다, 넙죽하다, 넙둥글다만 뒤에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게 시키면 애들한테 외우기 시키면 자, 겹자음 앞에 거, 고만패라 뒤에 거, 밥다, 넓적하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근데 갑자기 어떠니까 넓적하다 어떤 거죠? 네가 방금 발음했잖아. 넓적하다 발음해놓고 넓적하다 뭐였지?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외우면 끝나는 거야. 밥다, 넓적하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이렇게 하면 외우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건지 앞에 건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미 발음을 했잖아. 그러니까 밥다, 넓적하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 마지막 한 개만 더 하면 돼. 여기서 끝나면 또 안 나와, 수능에. 근데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뭐냐면 리을 기억 뒤에 기억이 왔을 때 리을 더하기 기억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앞에 게 어간이고 뒤에 게 어미일 때.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보죠. 고만패라 뒤에 거잖아. 뭐야? 닭 이렇게 되는 거죠. 닭. 됐죠? 그럼 이제 볼까?
자, 요걸 발음해보죠. 요거. 이거 어떻게 발음하죠? 닭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닭과. 원래는 닭과 됐다가 된소리가 이 안울림 소리가 두 개 겹쳐서 된소리 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닭과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어간이다. 자, 이걸 보세요. 이거는 용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다로 끝날 수 있는 거. 이거 서술어가 되는 걸 용언이라고 하는데 용언의 경우에는 안 바뀌는 부분을 어간,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간 어미의 리을 기억 기억이 왔을 때는 특이하게 읽고가 아니라 뭐라 했냐면 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음이. 읽고. 그래서 요게 끝이에요. 사실. 더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알면 돼. 그러면은 이 네 개만 딱 외워놓고 겹자음에 대해서 알면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잠깐 그 요약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으로. 자, 이거 보시고요. 자,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비문학 독서 지문 좀 한번 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독서 지문에서 제가 다루고 싶었던 지문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문들 중에 오늘은 정말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근데 아시다시피 이 EBS 지문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다가 하면 불법이에요. 모든 것은. 그래서 제가 지문을 좀 바꿨습니다. 내용을 중심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같이 읽어가면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중요한 부분을 표시를 해뒀어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핵심이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루프 센서와 피에조 센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루프 센서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 홈을 파고 전선을 감아가지고 만든 건데 이 센서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이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 주파수 변화가 일어나죠. 피에조 센서는 뭐냐면 압력을 가하면 그 압력에 의해 전기가 발생하는 압전 효과를 이용하는 센서거든요. 이걸 통해서도 차량에 대해서 알게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단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문단 한번 가볼게요. 다음 문단에 가면 이제 이 차량의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는 목적에 따라서 센서의 종류나 개수가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1번에 보면 진입 여부만 판단할 경우에는 어떤 센서든 한 개만 설치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거를 이제 잠깐 설명해 볼 테니까 저랑 잠깐 보시죠. 잠깐. 자,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루프 센서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어른들은 좀 볼 텐데 차량 운전하고 가다 보면 정사각형 약간 비슷하게 홈이 파져 있는 게 있어요. 그 센서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루프 센서입니다. 피에조 센서는 뭐냐면 이렇게 그냥 하나로 딱 홈이 파져 있는 거예요. 이게 피에조 센서, 이게 루프 센서죠.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차량이 진입을 하려고 그래요. 차량이 진입하려고 하면 제가 간단히 그려볼게요. 차량이 지금 진입을 할 때 이 루프 센서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차량을 파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이해보세요. 이 차량이 진입을 하면 이 차량의 앞 범퍼 있는 부분이 이 센서 위에 딱 지나갈 때 이 차량에 있는 어떤 전기적 신호와 매설된 것 간의 차이 때문에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차가 왔다라는 거 아는 거죠. 그러면 이 루프 센서와 달리 피에조 센서는 뭐냐면 차량이 이 급을 밟았을 때 밟은 그 압력을 통해 가지고 전기 신호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압전 효과라 그래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차고 있는데 이 마이크에 그 압전 변환기가 있어요. 제가 말을 하면 이 말이 압력이거든요. 그 압력이 여기 압전 변환기가 있는 부분에 압력을 가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가 들어있어요. 그럼 제 말을 전기 신호로 바꿔요. 그럼 이 전기 신호가 이렇게 쭉 타고 가가지고 이 증폭기를 거쳐서 전기 신호를 증폭시켜요. 그 다음에 스피커 있는 부분에 가면 그 스피커 부분에는 반대로 전기를 압력으로 변환시키는 장치가 있어요. 이걸 역압전 변환기라고 그러거든요. 이 역압전 변환기에서 압력으로 다시 바꿔줘가지고 스피커가 울리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똑같은 게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를 바퀴가 딱 누르잖아요. 누르면 압력이 전기 신호를 바뀌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수능에 만약에 6평이나 9평이나 수능에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뭐가 나올 거 같냐면 만약 어떤 건물의 주차장에 하나는 루프 센서가 하나는 피에조 센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할 때
같은 위치에서 시작한다면 어떤 건물에 이 바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루프 센서는 범퍼가 들어가면은 인식을 하죠. 피에조 센서는 바퀴가 지나가야 되니까 당연히 루프 센서에 있는 게 먼저 열리겠죠. 차단기가. 그러니까 이게 수능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한 위치에 루프 센서와 피에조 센서를 심었을 때 루프 센서의 차단기가 먼저 올라가겠군. 그럼 이게 적절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의 진입 여부를 판단할 땐 어떤 센서든 한 개만 설치하면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죠. 자, 다시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 앞에 거 볼게요. 요 앞에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거 보면 신호등의 간격을 융통성 있게 제어할 때는 루프 센서 한 개만 설치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요것도 이제 설명 좀 해야 되는데 뒤에 거 읽고 간 다음에 할게요.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도로의 정체 상황을 파악할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루프 센서든 피에조 센서든 같은 종류의 센서 두 개를 정해진 간격으로 배치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앞에 보시죠. 자, 요거는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교차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교차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루프 센서를 이렇게 심어놔요. 이렇게 심어놔. 자, 심어 놓은 다음에 차량이 진입을 하죠. 차량이 진입하면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차량이 진입해서 지금 한 대가 와 있다는 걸 얘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장 신호의 변화한 부분이 이제 신호가 하나 잡히겠죠? 한 대가 또 들어오면 또 하나가 잡힙니다. 두 대가 있구나 이렇게. 또 한 대가 들어오면 세 개가 잡히죠. 자, 만약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다가 루프 센서 심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 차량이 7대가 서 있으면 파란불로 바뀌게끔 만든다고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 차량이 많아. 그러면 7대가 서는데 시간이 짧겠죠. 그럼 빨리 파란불이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쪽에 차량이 적어. 그러면 7대가 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럼 빨간불이 길겠지. 그러면 신호등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융통성 있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쪽 진행 방향에 차량이 많고 이쪽 진행 방향에 차량이 적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는 차량이 적으니까 7대가 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쪽은 빨간불이 길어지죠. 그럼 이쪽은 파란불이 길어지지. 그러니까 이쪽엔 차량이 많으니까 빨리 선단 말이에요. 7대가. 그럼 빨리 파란불이 켜지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은 되게 짧게 한 줄로 딱 돼 있는데 그게 뭘 말하는지 모르면은 수능에서 이제 그걸 확장해서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딱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걸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속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게 참 중요한데 이건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차량의 속도를 알고 싶으면 어떤 센서든 동일한 센서 두 개를 심어 놓으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피에조 센서를 심었다고 하죠. 만약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피에조 센서의 간격이 1km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하죠. 1km. 근데 이 차량이 앞바퀴가 딱 밟고 갔어요. 그래서 이쪽에 또 앞바퀴가 딱 밟았어. 이때 36초가 걸렸어요. 그럼 이 차량의 속도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왜 수학 문제가 나왔지?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이때 시간은 hour예요. h. 거리는 킬로미터입니다. 그럼 얘는 36초 만에 1km를 간 거거든요. 그러면 36초를 1시간으로 바꿔야 돼. 몇 시간이냐 이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36초는 0.01시간이에요. 그건 누구나 알죠. 왜냐하면 1시간이 3600초거든요. 그러니까 3600초가 1시간이니까 36초는 0.01시간이죠. 이거 잘 모르면 집에서 계산기로 해봐. 알았지? 자, 그러면 0.01분의 1이죠. 그럼 이걸 1시간으로 바꿔야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해. 그럼 몇이 돼? 100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건데 이걸 물으면 와장창 틀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잘 기억해둬야 돼. 자, 센서가 두 개가 있으면 이 센서와 이 센서 간의 거리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해진 간격에 심어놔야 돼. 그 다음에 이 차가 지나갈 때 시간을 재면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니까 속력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건 뭐냐면 차종의 파악을 물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렇게 피에조 센서를 두 개를 심고 가운데다가 루프 센서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차종을 이제 어떻게 아느냐? 이건 이제 잘 보세요. 차종을 알려면 일단 차량의 축이 몇 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차는 축이 이렇게 2개죠. 보통 차는. 근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축이 이렇게 3개인 차들도 있어요. 바퀴가 이렇게 6개 있는. 그래서 축수를 알아야 되는데 축의 수는 이 센서에 몇 번이 지나갔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3번 지나갔는데 2번은 앞에 차고 1번은 뒤에 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루프 센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6번의 신호가 있었어요. 4번의 신호가. 4번의 신호가 있었는데 이 루프 센서는 신호가 1번이야. 그러면 한 대의 차량이 축이 4개니까 바퀴가 8개짜리인 거죠. 이해됐죠? 이게 시험에 나오면 잘 맞아야 돼. 그럼 만약에 이 루프 센서에 신호가 2개야. 그럼 차량이 2대라는 거지. 그지? 근데 이 센서에 4번이 있었어. 그러면 한 대에 2축씩 있는 거지. 그러니까 축수를 알아야 일단 차량의 종류를 알아요. 두 번째는 축과 축 간의 거리를 알아야 돼. 차량마다 축과 축의 거리가 다 다르거든. 그러면 축과 축의 거리를 알아야 하는데 그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잘 봐요. 첫 번째 바퀴가 지나갔을 때랑 두 번째 뒤에 있는 바퀴 축이 지나갔을 때 이 시간이 나올 거예요. 시간. 이 시간. 그러면 얘는 거리잖니? 그러면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였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거리니까 거리는 여기로 넘어가서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그럼 여기서 시간은 하나의 축에 바퀴가 2번 지나간 시간이지. 이 속력은 우리가 아까 여기 거치고 여기 거쳤을 때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알고 있으니까 시간을 알면 알죠. 그러니까 요 속력은 미리 구해놓고 그 다음에 요 바퀴와 요 바퀴가 지나간 시간이 나오면 그걸 곱하면 이 축과 이 축의 거리가 나오는 거죠. 마지막은 뭐냐면 이 차량의 앞범퍼부터 뒷범퍼까지의 거리를 또 알아야 돼. 그러면 거의 모든 차종을 아는데 약 12종 정도 된다니까 12종의 차종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복잡해질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근데 만약에 진짜 정말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때 이 차량이 딱 진입했을 때 있죠. 그 다음에 얘가 딱 나갔을 때 있잖니. 그러면 여기 이 차의 속도가 나오고 이 센서의 거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리가 나오고 이 차의 속도가 나오겠죠. 아까 속도는 이 센서 2개로 구했다고 했으니까. 그지? 그럼 만약에 그냥 이거 되게 그냥 하는 말이야. 여기가 만약에 이 센서가 100km라고 해봐. 이럴 리는 없어. 차가 100km/h의 속도로 가고 있다고 해봐. 그러면 얘가 여기 딱 진입해서 있잖아. 여기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려야 돼? 1시간 걸려야 돼. 그치? 얘가 시속이 100km인데 이게 100km야. 그러면 1시간 뒤에 여기 가 있겠지. 근데 만약에 이 차가 지나가서 이 센서의 신호가 끝났는데 1시간이 또 걸렸어. 그러면 2시간이 걸렸다고 쳐봐. 예를 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km야. 차량이 100km의 속력으로 가.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이잖아? 근데 얘가 빠져나가는데 1시간이 걸렸어. 그럼 차가 100km인 거야. 차의 길이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계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수능에 나오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그러나 앞에 건 쉽기 때문에 나올 수 있거든. 특히 이 센서가 뭐냐에 따라서 어느 게 먼저 열리느냐.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속도 구하는 것도 알아놓고. 알았죠? 요게 심생할 때는 지금 A형에도 있고 B형에도 있는데 기술 지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술이 문과에서는 잘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문제를 낼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봐둬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좀 강조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하고 그다음에 오늘 지금 말씀드린 비문학 요 지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잘 읽어두고 잘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EBS에 나와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련해서도 좀 잘 봐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아쉽지만 이 정도로 하고 2부 문학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문학을 좀 같이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현대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화면 보여주시죠. 자, 이 시는 이제 문정희의 겨울일기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 나는 이 겨울을 누워 지냈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염주처럼 윤나게 굴리던 독백도 끝나고 바람도 불지 않아서 이 겨울에 누워서 편하게 지냈대요. 저 들에는 벌거벗은 나무가 추워 울어도 서로 기대어 숲이 되어도 나는 무관하대요. 문 한번 열지 않고 반추동물처럼 죽음만 꺼내 씹었대요. 나는 누워서 편히 지냈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 겨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죠. 지금 화자는 나죠, 나.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등장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걸 때 뭐라 하냐면 독백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수능이나 평가원에서는 화자가 직접 시의 문면에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두 번째는 이게 독백체냐 대화체냐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를 이해할 때는 나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거기에 표시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화자가 등장했구나,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럼 나라는 표현이 안 나올 수도 있느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가 등장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수능에서 묻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를 해둬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 이 상황을 이제 위에다가 제가 적을 건데요.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의 상황은 뭐냐면 지금 이별을 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누워서 편히 지냈대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서 너무 편하대. 이럴 리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극소수 있어요. 저도 몇 번 봤는데 극소수 있지만 거의 없죠. 사실 이거는 자기의 진짜 마음과 반대로 표현한 거예요. 이걸 반어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독백이 끝났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독백이 끝났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윤나게 굴리던 독백. 그러니까 왜 염주 같은 거 이렇게 막 굴리는 것처럼 엄청 한 거예요. 이게 끝났어요. 자, 제가 생각해볼 때 이런 거예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재. 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친구, 제가 아는 친구인데 헤어지자 그런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 우리 정말 헤어진 거니? 진짜 헤어진 거 맞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 용서해 주면 안 돼? 뭐 이렇게 막 보내요. 안 보내. 답장이 안 와. 뭐예요? 독백이죠. 그럼 좋아. 한 번만 목소리 들려줘. 지금 전화한다. 전화할게. 안 받는구나. 자니? 내일 아침에 전화할게. 계속 한 거죠. 계속 하다가 그것도 끝났어, 이제. 정말 이제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죠. 절망적인 상황.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시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나무가 나오거든요. 나무가 나오는데 지금 계절이 겨울이에요, 겨울. 겨울이니까 나무에 잎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 나무가 추워요. 추워서 울어.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나랑 상황이 비슷하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 나무는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가지고 너무 춥고 슬퍼. 근데 나무도 겨울이라 추워서 울어. 근데 나무는 그래도 숲이 있어요. 옆에 같은 나무들이 있어. 근데 나는 이 나무와 달라.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관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무관. 무관이 뭐 왕관을 못 쓴 게 아니라 무관은 뭐냐면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어땠냐면 문을 열지 않고 닫고서 하루 종일 뭐만 꺼내 씹냐면 죽음만 꺼내 씹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얘가 지금 진짜로 편하게 지낸 게 아니라 너무나 슬퍼서 죽을 만큼 마음이 아프구나. 그거를 반대로 표현했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이 문정희의 시가 된 겨울일기라는 시예요. 이 시는 사실은 왜 이 시는 출제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너무 암울하죠. 이렇게 암울한 걸 줘가지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떤 희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A형과 B형에서 동일한 지문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시에서 동일한 게 딱 2개밖에 없어요. 현대시에서. 그러니까 이 시 2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A형, B형에 다 나온.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서부터 인터넷 수능까지의 모든 책에 딱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걸 꼭 봐둬야 되는 겁니다. 요 두 번째 시가 뭐냐면 더 중요할 텐데 한번 잠깐 보죠. 두 번째 시는 고운의 성묘라는 시입니다. 보면 아버지 아직 남북 통일되지 않았대요. 일제시대의 소금장수로 이 땅을 떠돈 아버지가 아무리 떠돌아도 지금 우리는 그걸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죽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뒷장 한번 넘어가 보죠. 아버지 이렇게 때로 서도노래도 흥얼거리고 막 이랬는데 세월이 흘렀죠. 세월이 흘러서 아버님은 하얀 소금이 떨어져 돌아가셨고 만약에 남북 통일이 되면 다시 소금장수가 되어서 나타나달라 이런 내용을 쓴 시가 되겠습니다. 잠깐 여기 보시죠. 이 시의 특징은 지금 화자가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반대로 청자는 등장합니다. 물론 이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신 상태죠. 그런데 이게 독백이냐 대화냐라고 물으면 청자가 등장하면 대화는 아니지만 대화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시와의 다른 점은 공통점을 만약에 물었는데 화자가 문면이 드러나는 건 그럼 틀려요. 왜냐하면 이건 나오지만 이건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데 상황이 뭐냐면 지금 남북 통일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남북이 지금 갈라져 있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아버지 얘기를 했느냐? 이 아버지가 지금 소금장수였거든요. 이 소금장수인 아버지는 압록강도 가고 두만강도 가고 하면서 소금을 팔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은 참 힘든 시기였긴 했지만 그래도 남북이 통일돼 있던 시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참 이 화자에겐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계셨던 그 시기가. 근데 결국 아버지는 소금이 떨어져서 돌아가셨죠. 그죠? 그럼 소금은 뭐냐? 일반적으로 소금은 우리가 빛과 소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얗게 생긴 게. 그죠? 썩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음식들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죠. 사실은.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이 화자는 나중에 다시 남북 통일이 되면 그때 아버지가 다시 소금 장수가 되어서 소금을 팔아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결국은 이 시는 뭐냐? 화자인 내가 남북 통일이 되지 않은 현실에서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염원하는 과정을 뭘 드러내냐면 남북이 통일돼 있었을 때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도 좋고, 그죠? 구조도 좋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꼭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겁니다. 그다음 이제 고전시가를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잠깐 고전시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황희의 시조입니다. 대추의 보리 붉은 골짜기에 밤은 왜 떨어지고 별을 벤 그루터기에 개는 어찌하여 다니는가. 나리는가 내리는가 이거 다닌다거든요. 술이 익자 채장사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야리 이거죠. 자 앞에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방금 고전시를 했는데 현대시와 고전시의 차이점이 있다면 현대시는요. 잘 들어봐요. 해석이 다양하게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게 현대시입니다. 그래서 현대시는 궁극적으로 수능에서 뭘 묻냐면 이런 해석이 가능한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해석을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 방금 여기 적어줬던 건 시의 구조를 그냥 간단히 정리한 거잖아요. 왜 시를 간단히 정리만 했느냐? 시에 대한 해석은 물음을 통해 가지고 그런 해석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되지 어떤 정해진 해석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고전시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전시는 정말 100% 해석이 되어 있어야만 돼요. 그렇죠? 지금 이 황희의 시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냐면 지금 상황이 뭐냐 이거죠. 상황이 뭐냐면 대추의 볼이 붉었대. 그러니까 대추가 익었죠. 근데 밤은 왜 떨어지냐? 밤도 익은 거예요. 별을 베었대. 왜? 벼도 익었거든. 거기에 뭐가 다녀? 개가 다니죠. 이 개는 도구가 아니라 크랩이에요. 크랩. 얘네가 뭐냐? 안주입니다. 안주.
지금 안주가 잘 갖춰져 있어. 근데 마침 술이 익었어. 안 나올 것 같네. 술을 먹어야 되니까. 술이 익었어. 그지? 술이 익었는데 채장사가 돌아가. 이 채장사는 뭐 하냐면 술을 거르는 채를 파는 장사꾼이에요. 그러니까 술이 익었으면 그 술을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술에 여기 찌꺼기가 막 있거든. 찌개미라 그래요. 그 위에는 술이 익어 있거든. 그러면은 채를 이렇게 받쳐. 그 다음에 밑에다가 밥을 대고 술을 부으면 찌꺼기는 위에 오고 밑에 술이 따라진단 말이야. 이걸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안주가 익었는데 때마침 술도 익었어. 술도 익었는데 때마침 채장사다 왔다 가. 그러니까 아니 먹고 어이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시는 뭐냐면은 가을날에 술을 먹고 즐기는 흥치죠. 그죠? 그러니까 가을날에 풍족한 상황에서 술을 먹고 즐기는 흥치를 노래한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죠. 그죠?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데 똑같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다 지낸 두 명인데 다른 한 분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두 번째 시조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시조 보면 남구만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한이 일어났느냐 제 너머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이거거든요. 이 시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시 한번 잠깐 볼게요. 이 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상황이 해가 뜬 거죠. 그죠? 해가 떴는데 아직 안 일어났니? 이거죠. 그러니까 제 너머 할 때 제는 뭐냐면 고개죠. 고개 너머에 사래 긴 밭을. 사래는 이렇게 논밭의 길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 사래가 긴 밭을 언제 가려 하느냐 이거죠. 근데 황희가 쓴 시와 이 시는 거의 완전 대립각에 서 있죠. 한쪽은 술을 마시며 노는 흥치고 한쪽은 열심히 일하라는 내용이죠. 그죠? 근데 둘 다 사실은 영의정도 지내고 우의정도 지내고 좌의정도 지내고 다 한 분들이에요. 삶이 완전 달랐죠. 이 두 시조가 AB형에 공통적으로 나온 유일한 시조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봐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시조까지 해봤는데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문학에서 소설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소설에서 중요한 거 있죠?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죠. 그 다음 뭐냐면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예요. 마지막은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시를 했죠. 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화자와 청자와 상황과 반응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시험에 이게 많이 나오니까. 오직 그거 하나예요, 사실은. 시험에서 이걸 물으니까 이걸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소설은 그럼 뭘 파악해야 되냐? 인물과 인물의 관계, 서술자, 서술상의 특징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준비를 한 화면을 잠깐 빠르게 보면서 잠깐 훑어보도록 하죠. 고양이라는 소설이거든요. 이 고양이라는 소설에 제가 빨간색 써있는 부분을 잠깐 보시면 첫 번째 그의 빨간색이 있죠. 이게 등장인물입니다. 그가 뭘 했느냐? 두 번째 빨간색, 신세 타령을 한 거예요. 그죠? 뭐라고 신세 타령을 했느냐?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어요. 떨어지는 게 후했었거든. 근데 동양척식 회사의 소유가 되면서 소출이 3알도 떨어지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보시죠.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했느냐? 결국 서간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갔더니 아침 먹는 거, 저녁 먹는 걸 걱정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 또한 돌아가신 거죠. 그죠? 이 빨간색만 보시면 보이죠? 그래서 다음 보면 나는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정종병의 마개를 빼죠. 이건 뭐냐면 술을 따라줬을 뿐이죠. 그는 결국은 신의주로 갔다가 안동현 갔다가 규슈 탄광에 갔다가 결국은 오래간만에 고향에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 하냐면 고향이 없어져 버렸더래요. 가봤더니 완전 폐동이 됐대요. 동네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가슴이 터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냐면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 똑똑히 본 것 같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앞에 잠깐 저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 칠한 부분만 읽었어요. 다 안 읽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사실은 소설을 읽을 때. 소설 굉장히 길잖아요.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였냐? 인물 간의 관계를 드러나게 해주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되는데 그가 나오고 나가 나오죠. 그죠? 근데 그가 나에게 신세 타령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역둔토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동양척식회사께 돼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서간도로 가죠. 근데 여긴 더 힘들어.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돌아가셨죠. 자, 나는 그런 그를 위로하고 싶은데 할 말을 찾지 못해서 술을 건네죠. 그래서 얘는 떠돌다가 결국 고향에 들렸는데 고향이 완전히 없어졌죠. 그래서 가슴이 터지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조선의 얼굴을 본 것 같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소설의 원제목이 조선의 얼굴이었습니다. 원래 원제목이. 고향 이전에. 그럼 이 소설은 잘 보세요. 그가 나오고 나가 나오잖아요. 나가 서술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인칭 시점이죠. 근데 이야기의 핵심은 그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죠. 이 부분을 보면 이해됐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그의 이야기를 들은 내가 마치 전지적인 작가인 것처럼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대화가 아니라. 그래서 일부분, 이 부분은 전지적 작가시처럼 써서 액자식 구성을 지니게 된 거예요. 이 바깥 부분은 이제 대화를 하죠. 그래서 바깥 부분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이 안에 부분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띠고 있죠. 그래서 액자식 구성을 지닌 소설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 남자는 고향에서 예전에 만났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삶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나도 굉장히 힘들게 사는데 이 여자도 그렇게 사니까 너무 안타까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국수를 먹나 뭐 이렇게 국밥을 먹나 해서 따뜻하게 해서 보내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사실은 이게 고전 소설의 경우는 낱말 뜻을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현대 소설의 경우에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줄거리를 꼭 봐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설은 꼭 줄거리를 봐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지울게요. 결론은 뭐냐 이거죠. 소설을 공부하고 우리가 지금 문학을 하고 있는데 문학은 뭐가 있죠? 시문학이 있죠. 현대시도 있고 고전시도 있고 소설문학도 있죠. 소설문학은 현대소설이 있고 고전소설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극과 수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능은 문학 지문에서 4지문을 출제하는 것이 지금 추세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중에 4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하나 이렇게 나오고 얘랑 얘가 묶여서 나올 확률이 높고요. 얘네들 나오고 얘네들 중에 하나를 극을 보기로 줄 확률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1개, 2개, 3개, 4개가 되죠. 그죠? 그럼 우리는 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했고 소설도 했어요. 그럼 극수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극은 소설과 똑같은데 단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하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수필은 반드시 소재를 찾으시고 소재에 대한
견해를 찾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글쓴이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입니다. 수필은 붓 가는 대로 자유롭게 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필은 사실은 문학이 아니라 비문학에 가깝습니다. 비문학은 내용이 중요해요. 문학은 형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학은 형식에 맞게 내용을 파악해야 돼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현대시는 현대시에 맞게, 고전시는 고전시에 맞게, 현대소설에 맞게 정리하는 법을 알려준 거거든요. 근데 비문학에 가까운 수필은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지 형식은 따지지 말고 소재를 찾고 소재에 대한 견해를 찾아서 인생관을 찾으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수필은 보통 제목이 소재이거나 이 소재에 대한 견해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전시와 수필이 아까 제가 복합지문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왜 고전시와 수필이 복합지문으로 나올 수 있느냐? 옛날에는 시가 자신의 생각을 담는 틀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수필은 글쓴이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시험에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필과 고전시의 공통점이 뭐냐? 글쓴이의 어떤 생각, 글쓴이의 인생관, 가치관이 드러난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출제하기가 쉽죠. 이 외에도 사실은 유평에 나올 만한 문학 작품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작품이 나올지를 딱 찍어가지고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는 모든 작품들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죠? 고전소설은 제가 오늘 수업을 안 했는데, 따로 안 했는데, 반드시 전문을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고전소설은 줄거리만 알면 맞출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보셔야 돼요. 줄거리만 요약해서 보지 마시고 고전소설은 전문을 다 읽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읽어야 되는 고전소설의 작품 수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1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고전소설이 짧으면 1페이지, 길면 한 30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EBS에 출제되었던 고전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비문학, 문법, 문학 다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늘 생각하는 건데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그죠? 자, 오늘 문학 제가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잠깐 보시고 끝으로 가보도록 하죠. 제가 요즘에 권투를 배우고 있거든요. 네, 왜 권투를 배우냐면 예전에는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는 누구랑 딱 이렇게 붙어도 자신이 있었어요. 도망갈. 싸울 자신이 아니라. 근데 요즘에는 도망갈 자신도 없어서 그럼 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절대 도망가지 마시고 맞서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죠? 지금 도망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PC방에 제일 많은 학생들이 고3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실을 잊고 싶은 거죠. 현실 잊지 마시고 유평에 맞서 싸워서 꼭 좋은 결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들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